오늘도 똑같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 옆자리를 보니 서희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 아침 준비를 하고 있겠죠. 20년 동안 한결같은 아침 풍경입니다. 저는 이태석, 48살의 평범한 구청 공무원입니다.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서희가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큰아이 민준이와 중학생인 작은아이 민서는 이미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늦게 오세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아이들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며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45살의 서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의 주름이 예전보다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신입생 때 만났습니다. 저는 행정학과, 서희는 국문학과였죠.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날, 서희의 웃는 모습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졸업과 동시에 결혼했죠. 오늘 저녁에 진수 부부가 온대요.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서희가 커피를 내려주며 물었습니다. 아, 진수네. 알았어. 회의 끝나고 바로 올게. 박진수는 대학 동기이자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의 아내 나혜진과도 가족처럼 지내며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죠. 진수는 보험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나혜진은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데 서희가 제 넥타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요새 많이 피곤해 보여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요즘 구청에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그래. 곧 안정될 거야.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최근 들어 승진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조차 없었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교육비도 늘어나고 대출금 상환 압박도 있어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이미 진수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죠. 불현듯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모든 준비를 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먼저 와서 도와주곤 했는데 요즘은 그럴 시간조차 없었으니까요. 태서가 왔어? 진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응, 회의가 길어져서 좀 늦었네. 괜찮아요. 우리도 방금 왔어요. 나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우리는 각자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진수는 최근 실적이 좋지 않아 고민이라고 했고 나혜진은 미용실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듣기만 했죠. 식사가 끝나고 진수와 저는 베란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 일 많지? 진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너무 바빠서 가족들이랑 시간도 제대로 못 보내고 있어. 그래도 넌 안정적인 직장이 있잖아. 난 요즘 실적이 안 나와서 힘들어. 베란다에서 거실을 바라보니 서희와 나혜진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희의 웃는 모습이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피곤한 표정이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활기차 보였습니다. 가끔 서희가 외로울 거란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대화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녀의 감정에 무심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말 아침 모처럼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갔고 서희는 식탁에 쪽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진수 부부랑 점심 약속 있어요. 냉장고에 김치찌개 데워 드세요. 혼자 김치찌개를 데워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서희와 진수 부부가 저 없이도 자주 만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저 친한 친구들이 만나는 것이니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저는 구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맡아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을 하다 보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도 서희는 별 불평 없이 묵묵히 집안일을 하며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가끔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오후에 서희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진수 오빠가 태석 씨 안부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 내가 바빠서 친구도 못 만나고 있네. 진수 오빠도 요즘 많이 힘들대요.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 계약이 잘 안 된대요. 서희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진수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어려운데 신경도 못 쓰고 있었던 것 같아 미안했죠. 전화기를 들어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수야? 태석이구나. 오랜만이다. 서희한테 들으니 요즘 힘들다며? 미안하다. 내가 너무 바빴어. 아니야, 괜찮아. 나도 내가 바쁜 거 알아. 서희랑 혜진이가 잘 챙겨주고 있어서 괜찮아.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진수는 어려서부터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대학 동기로 만나 2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오고 있었죠. 그의 아내 나혜진과 서희도 서로 잘 맞아 네 사람이 자주 어울렸습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였죠. 태석 씨, 다음 주 토요일에 진수 오빠네 집에서 바비큐 파티 한다는데 갈 수 있어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일정 없으면 같이 가자. 정말요? 기뻐하겠네요. 진수 오빠가 태석 씨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가족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준이는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쁜 시기였고 민서는 학교 축구부 활동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가족들의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아빠, 이번 주말에는 집에 계세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 같이 시간 보내자. 와, 진짜요? 그럼 축구 경기 보러 가요. 제가 선발로 뛰어요. 그래, 꼭 갈게. 민서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와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시간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 서희와 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서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서희는 행복할까? 나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희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늘 집에 있던 그녀가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했죠.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 쇼핑을 간다, 나혜진과 약속이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정에만 묶여있던 서희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가끔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물어보면 친구들과 술 한잔 했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의심이 들었지만 20년 결혼 생활 동안 서희를 완전히 신뢰해 왔기에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희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희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고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낯선 남성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단순한 친구 사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희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서희야, 혹시 김도연이라는 사람 알아? 서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냥 동네 맘카페에서 알게 된 분이에요. 왜요? 아니, 메시지가 와서 봤더니 좀 친해 보여서 그냥 친구 사이예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서희는 휴대폰을 더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가 가까이 있을 때는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죠. 불안감이 커져갔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라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진수야, 서희가 요즘 좀 이상해. 혹시 뭐 들은 거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진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서희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던데. 그래, 요즘 외출도 많이 하고 메시지도 자주 오는 것 같아서 아마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거 아닐까? 너무 의심하지 마. 통화를 마친 후에도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수의 반응이 어쩐지 어색했거든요. 직감적으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부부 사이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서희의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죠.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희는 진수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때로는 호텔 로비에서 그들은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때로는 포옹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 사진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죠. 어떻게 내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2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게 이중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며 괴로워했습니다. 서희를 직접 컨프런테이션 하자니 내가 스파이처럼 그녀를 미행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고 모른 척 넘어가자니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쩌면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의 혼란일 뿐 진짜 분류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탐정이 추가 조사 결과를 보내왔을 때 그런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나혜진이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석 씨, 이쪽이에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니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서희가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온몸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서희가 왜 이렇게 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혜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저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 된 거죠? 환자분이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턱뼈 골절, 코뼈 골절, 그리고 뇌진탕 증상이 있어요.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누가 서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서투른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하고 서희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경찰 배지를 보여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부경찰서 강형사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경찰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태석 씨, 부인께서 성매매를 하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내는 저희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직원의 신고로 출동했고 현장 상황과 증거를 봤을 때 틀림없습니다. 손님과 금액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를 봤을 때도 충격이었지만 이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낯선 남자들과 만나는 것을 넘어서 돈을 받고 관계를 맺었다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최근 2년간 부인의 활동을 조사한 결과 지속적인 불륜 관계가 있었고 점차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지인과의 불륜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다른 남성들과도 관계를 맺게 된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인과의 불륜, 분명 진술을 말하는 것이겠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CCTV를 확인 중입니다. 부인께서 여러 남성들과 함께 출입한 기록이 있어요. 일부는 알선업자를 통해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서희의 충격적인 생활을 하나하나 폭로했습니다.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떠올랐습니다. 서희와 처음 만난 날 데이트하던 순간들, 결혼식, 아이들의 출산, 그 모든 행복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알던 아내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멀리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락이 갔나 봅니다. 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나혜진 이모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준이와 민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가 성매매를 하다 폭행당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잠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저와 함께 울었습니다. 이틀 후 서희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얼굴에 부상이 심해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이들을 돌보고 직장에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심신이 지쳐갔지만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서희의 사건과 관련된 조서를 확인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슴을 무겁게 누르는 부담감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 형사가 저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이태석 씨, 부인의 휴대폰과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보고 싶으시다면 잠시 망설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명확히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여주세요. 강 형사가 펼쳐놓은 서류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희의 메시지 기록, 은행 거래 내역, 호텔 출입 기록, 모든 것이 그녀의 이중 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박진수와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고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였다가 점차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만나던 장소, 시간, 서로를 향한 감정,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가슴속에 공허함이 커져갔습니다. 서희가 진수에게 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태석 씨는 항상 일만 생각해요, 우리. 부부는 이미 오래전에 감정이 식었어요 라는 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서희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어쩌면 제가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박진수라는 사람과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 1년 전부터는 다른 남성들과도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강 형사의 설명에 따르면 서희는 점차 더 위험한 만남을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만남을 가졌고 나중에는 금전적 대가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는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검거됐습니다. 마약을 거래하는 중개인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금액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며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이미 감정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내가 알던 서희는 완전히 사라지고 낯선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어떻게 됐나요? 아직 찾는 중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예요. 경찰서를 나와 차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수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서가, 미안하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안하다고?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내 아내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잘못했어. 처음에는 그냥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변해버렸어. 나도 모르게라고? 20년 지기 친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나도 모르게라고 말할 수 있어?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운전대를 세게 내리쳤고 손이 아팠지만 그런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신감, 분노, 절망. 이런 감정들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태서가, 난 정말 후회하고 있어. 서희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서희를 이상한 길로 이끈 것 같아 죄책감이 들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 같은 친구는 필요 없어. 전화를 끊고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운전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처럼 어둡고 우울한 날씨였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서희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서희를 그녀의 어머니 집에 데려다 주고 난 후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태석 씨, 이 정도면 유리한 위치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서희에게 이혼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태석 씨.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망쳤으니까요. 서희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활기찬 웃음은 사라지고 창백하고 야윈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약물 중독 치료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보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딘가에는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와 마주 앉아 있으니 문득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모습, 아이들을 낳고 행복해하던 순간들. 그런 기억들이 이제는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제가 알던 그 서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걸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나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석 씨, 저도 진수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진수 오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나혜진의 말에 따르면 진수는 제 전화를 받은 후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매일 술만 마시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경고를 받은 상태고 곧 해고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진수 오빠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용서를 구하고 싶대요. 만날 생각 없어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수를 만나 모든 것을 확실히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우정도 한순간의 실수로 모두 지워버릴 만큼 가볍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배신감과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가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진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심의 작은 카페에서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적을 때 약속을 잡았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에 앉아있는 진수가 보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염은 길게 자랐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태서가, 진수가 일어서려 했지만 제 손짓에 다시 앉았습니다. 할 말만 하고 갈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5해가 흘렀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했고 다만 그 통증에 익숙해졌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었고 민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청에서 일하고 있었고 승진도 몇 번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삶이었지만 내면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서희였습니다. 태석 씨, 오랜만이에요.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서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5해 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고 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차림새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지친 중년 여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불현듯 서희를 향한 미움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많은 대가를 치른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서희는 항상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머리도 항상 완벽하게 스타일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깊은 후회와 체념이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처음 보는 서희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서가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괜찮은지 너무 걱정됐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민준이에요. 가끔 연락하거든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서희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민준이는 엄마를 가장 원망했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연락을 하게 된 걸까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민준이가 말해준 적 없어요. 민준이가 부탁했어요. 아빠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죄송해요. 민준이가 저에게 비밀로 하고 서희와 연락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잘못했다 해도 그녀는 여전히 민준이의 엄마니까요. 혈연의 끈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많이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지금 수술 준비 중이에요. 볼 수 있을까요? 망설였습니다. 민서가 엄마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 역시 민서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서희가 아내로서는 실패했다 해도 그녀도 여전히 민서의 어머니였으니까요. 잠깐만요. 먼저 물어볼게요. 병실로 들어가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왔는데 만나볼래?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고 싶어요. 서희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서희는 민서의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저는 둘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1시간 정도 후 서희가 눈물 흘린 흔적이 있는 얼굴로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민서가 많이 컸네요. 그래요. 벌써 고3이니까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지난 5해를 돌아봤습니다. 처음 서희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충격과 분노는 이제 무뎌졌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릴 때가 많았고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좋은 회사에 취업했고 민서도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삶이었지만 내면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가 두려웠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서희의 배신 이후로 여성을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매번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졌지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조차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포기한 듯 했습니다. 가끔 민준이가 아버지, 이제 다른 사람 만나보세요라고 말할 때면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민서도 대학에 들어가면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자주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말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아내, 평생을 알고 지낸 친구도 저를 배신했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몇 번 소개팅을 했지만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면 또다시 상처받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대뜸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야? 아빠가 아직도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밤에 악몽 꾸시는 것도 알고 혼자 술 마시면서 우시는 것도 봤어요. 아이들 앞에서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는데 들켜버렸나 봅니다. 민서의 말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내 슬픔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엄마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아버지의 지속적인 아픔을 지켜보는 것 역시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괜찮아, 민서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아빠, 이미 5해가 지났어요.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살 건가요? 엄마도 잘못했지만 아빠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민서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이대로는 제 인생도 아이들의 인생도 더 나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서희의 배신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